저희 택톤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한 기업에 소수집중 장기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중도 집중되어 있고 저희가 쫓고 있는 그런 산업들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고객분들, PB분들과 저희 아이디어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제 1임 상품을 주력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1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통화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각 증권사별로는 또 저희가 랩 상품들을 출시를 해서 각각의 이렇게 좀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태양광 산업이 또 굉장히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중국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주도권 강화라는 주제로 저희 택톤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택톤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오늘 요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지난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75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설치량, 그러니까 발전 캐파를 따질 때는 와트, 보통 이제 기가와트를 쓰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시장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 한 100기가 정도를 이제 시장이 규모가 형성된 다음에 조금 더 쉬었다가, 근데 코로나 2020년, 2021년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 시장 성장 속도가 일단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또 오랜 기간 침체를 거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흐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더디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이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 시장의 어떤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지난해 신규 설치된 태양광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산되어 있냐를 걸 보여주는 표인데요. 빨간색이 이제 중국인데 31%, 그러니까 신규 설치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15%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가 이제 나머지 지역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175기가와트 중에 55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적 캐파가 한 300기가와트가 넘어섰는데요. 이것도 전 세계 이제 태양광 발전 캐파가 지금 한 100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 그 태양광 시장은 중국, 유럽, 미국 쪽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아까 보면은 지난해 이제 설치량이 한 175기가와트 정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2022년, 3년에는 그 속도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전망치들이 계속 이제 매년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2050년 넷 제로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봤을 때 2030년, 지금 한 8년 정도 남았죠. 네. 2030년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그때까지 태양광 발전이 한 5000기가와트 정도 필요하다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좀 전에 제가 한 1000기가와트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8년 동안 한 4000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연평균으로 보시면은 단순 계산해도 1년에 한 400기가와트 정도가 계속 이제 앞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매해 태양광 신규 발전 규모, 발주 규모가 한 3, 4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될까요? 코로나 완전 전에는 한 100기가에서 네. 150기가와트 정도였으니까 한 네네. 3배 정도 규모가 앞으로 매년 생겨야 된다. 대단하네요.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증설이나 이런 계획들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55기가와트였는데 올해는 연초에는 한 75에서 85기가와트 정도를 전망을 했었는데 네.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추정치가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100기가 이상으로 이제 올해 전망치가 나오기도 한 상태입니다. 추정치도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좀 되겠네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시장이 제일 큰 네. 시장인 거는 분명한데, 네. 그러면은 중국이 또 어떤 면에서 이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고 있냐를 보면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 즉 공급망을 좀 따져보면은 네. 한 4가지 대표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 단의 어떤 그 소재가 있고요. 네. 이 폴리실리콘으로 반도체처럼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이 있고요. 네. 이 웨이퍼를 활용해서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 하는 태양 전지라고 표현이 되는 이 네. 셀과 또 이 셀을 이제 모듈화시킨 모듈을 만드는 공정으로 네.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4가지 4대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중국은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4대 밸류 체인의 전 세계 점유율이, 각각의 전 세계 점유율이 최소한 78%에서 많게는 97%, 98%까지 됩니다. 와, 오히려 심지어 또 2020년보다 21년 더 늘었네요, 그렇죠. 점유율이. 위쪽이 이제 20년도고 아래쪽이 21년도인데 전 세계 생산량 대비 중국 생산량의 비중을 표에서 나타낸 건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2021년도 각 단계별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더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해당되는 전 세계 1위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이나 시가총액 면에서 네. 이런 대표 기업들이 다 중국 기업, 아. 모조리 중국 기업. 네, 아. 중국 외의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퉁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GC 보리여금이라는 홍콩에 상장된 기업도 있고, 이 기업들이 캐파 증설을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룽지라는 기업이나 중환반도체 같은 중국 기업들이 독보적인 1등이고, 아. 셀과 모듈에 있어서도 또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 중국 증설 기업이 투자를 대단하네요. 이끌어가고 있는 네네.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국내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 제품들에 잠식당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국내만 있는 일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도 동일하게 벌어져요. 음.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미중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태양광 밸류체인 관련해서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막 나오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중국 제품이 수입이 올해 덜 되다 보니까 네. 수요는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치가 지난해 대비 한 마이너스 30% 정도 설치량이 줄어든다는 전망치가 지금 아, 컨센서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 어떻게 그렇죠. 보면 미국의 태양광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미국 네. 내에는 별다른 공급 체인이 없기 때문에 네. 중국 제품을 막아버리니까 네. 아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관련 이제 이익 집단들이 막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글로벌 태양광 밸류 체인이 중국의 기업, 대표 기업들한테 장악당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은 특히 태양광 쪽에도 그런데 네. 아주 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원가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또 싼 원재료, 싼 전기료를 이용해서 이제 싸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하는 컨셉으로 많이들 보고 계신데, 과거에는 이것만 해도 맞는 말이긴 했는데 최근 보면 좀 흐름이 달라진 게 이 중국의 기업들이 태양광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셀 기술인데요. 이제 차세대 셀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HJT나 탑콘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비중이 한 5%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이 제품, 차세대 제품들이 주력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추정이거든요. 아,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 태양광 그러면 저희는 셀 모듈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PERC라는 셀이 거의 대부분이 변화가 그렇죠. 없다가 네.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장은 PERC라는 이제 셀 기술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90%까지도 점유율을 보기도 하는데, 이 기술이 한 5년 전에는 이 기술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BSP라는 기술이 주력으로 있다가 PERC로 이렇게 대세가 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이 기술이 또 다른 기술로 또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인데, 요 관련된 기술들을 지금 현재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R&D나 또는 테스트 베드나 이런 투자를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태양광 기업들이 성장하지도 못했고 그렇죠. 돈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뭐 그렇죠. R&D에 여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도 있지만 기술마저도 지금 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게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룽지라는 중국의 이제 대표 웨이퍼랑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전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요. 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셀 기술 발전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지난주에
HJT라는 셀 기술로 효율을 26.5%까지 올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념비적인 발표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26.5%가 굉장히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PERC라는 기술이 20%대 초반까지밖에 효율이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술 어떻게 보면 이론상 한계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네. HJT나 탑콘 같은 다른 기술로 넘어가야 한 4에서 5%포인트 정도 효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말인즉슨 이제 한 1%포인트만 올려도 네. 사실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은 완전히 이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한 4, 5% 정도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 태양광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 중국 기업들이 양산화 스케줄을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네네. 또 한 번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좀 포인트라고 보실 수 이 있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은 아마 저런 롱이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거 익숙치 않으실 테고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좀 아실 텐데 그렇죠. 그럼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저런 것들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하나솔루션도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탑콘이라는 기술에 R&D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뭐 네. 시험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룽지뿐만 아니라 이제 퉁이나 이제 진코솔라 같은 다른 2, 3위권 기업들도 이런 어떤 HJT나 탑콘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올해 잡혀 있는 계획을 보면은 1기가 2기가와트 단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테스트 프로덕션 어떤 라인을 증설을 한다고 다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산에 가까워진 거는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보다는 중국의 대표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원가뿐만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최근에 어떤 태양광 산업의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뭔가 이렇게 이슈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유럽 쪽 태양광 뉴스에도 아마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지만 또 중국보다는 작지만 미국과 함께 굉장히 큰 규모의 태양광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유럽이 그린딜에 이어서 최근 한 5월 말 정도에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어떤 투자 계획을 다시금 어떻게 보면 재정립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한 600기가와트 정도 네. 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중국이 하겠다는 규모랑 계획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규모. 중국만큼의 어떤 시장이 그렇죠. 또 생긴 거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이 중국의 한 절반 정도 태양광 설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만큼 더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나온 배경을 보니까 아래 표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국 에너지청에서 조사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어느 지역을 향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표인데 네.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유럽 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74%가 유럽 쪽으로 가고 그렇죠. 석탄도 한 30% 이상 가고 석탄도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럽이 그 신재생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와중에 이런 오일이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 또는 원자력 발전 같은 거를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좀 취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막 원전을 막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확보하면서 굉장히 이제 안보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이런 과도기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나 천연가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쪽에 더 푸시를 하는 정책들이 나왔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의 올해 데이터를 보면은 수출 물량이 한 100%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한 절반이 유럽형입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유럽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급 체인을 워낙 유럽에는 뭐 태양광 공급망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좀 기대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중국의 어떤 대표 기업, 태양광 대표 기업들도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냥 정리를 하면 일단 수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중국 기업들 밸류 체인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까지도 막 등장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겠다. 이 태양광 산업이 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리파워 EU 같은 이런 국제적으로 이제 태양광 산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요인들이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보시면은 아마 중국 대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지금부터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글로벌 투자 전략은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계속 하락하는 장세에서 다들 아마 힘드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바닥, 반등, 개선, 회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암중모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다들 고생하실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하고 저희 운용에서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시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용입니다. 중용이라는 게 이제 가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건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균형된 시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만 균형된 시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기나 시대나 국면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좀 지나서 복귀를 해보면 우리가 시장의 어떤 꼭지점에서는 가격할 정도로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시장의 꼭지점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 스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겠죠. 또 지금 바닥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상승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오히려 굉장히 가격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균형된 시각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중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냥 한 두 가지 정도에서부터 그냥 아이디어를 한 유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해결될 건지, 뭐 바이든이 뭐 어떻게 해서 유럽하고 같이 해서 뭐 이 휴전이 되고 유가가 빠지고 아니면 유가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예측은 사실 맞추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좀 평면적으로 놔두고 그냥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퍼센티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 위치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어떤 거냐 하면 지난 1805, 6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꽤 긴 역사적인 시장 동안 미국 S&P 500입니다. S&P 500이 꼭지점 대비 한 30% 정도 커렉션이 된 때를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30% 이상 정도 되는 게 한 1850년도 지금까지 근 한 꽤 되죠. 뭐 1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100년은 좀 안 되지만 그 시기에 한 16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 이상 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공황. 대공황 이후에 또 1937년부터 38년까지 리세션, 그다음에 닷컴 버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잘 알고 있는 금융 위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30% 이상을 우리가 12월 하다가 굉장히 심각한 커렉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팬데믹보다 더 많이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내려앉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경제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일단 접은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현실이란 게 마이너스 30이다. 근데 그게 100년 좀 채 안 되는 기간 중에 한 16번째 중에 17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위치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0% 이상 되는 것 중에 더 심각했던 것들의 가장 핵심이 리세션도 중요하지만 신용위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는 리세션을 벗어나서 이제 뎃까지, 부채까지 가서 이제 신용위기까지 온다라는 가정을 두고 우리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빠지는 과정이 우리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신용위기까지만 가지 않는다고 하면 좀 최근의 하락폭은 좀 너무 거셌다, 과도했다 과도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신용위기를 조금 더 부연하면 최근에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 음.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는 것이 사실 중론이긴 합니다만 이게 꼭 미국이나 유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머징까지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시장을 해석을 할 때 유가, 뭐 인플레이션 기대치, 금리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머징 시장의 제일 골치 아픈 거는 스트롱 달러입니다. 음. 강한 달러죠. 이게 80년대부터 85년까지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머징 마켓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보면 뭐 작은 시장은 놔두더라도 위안화, 그다음에 엔화, 원화가 급속하게 절하가 되죠. 이게 절하가 돼서 수출이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도나 엔가 정도만 해도 위안화 정도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도 더 조금은 아직도 개발되고 있는 국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스트롱 달러가 어떻게 추이를 가져갈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스트롱 달러, 강한 달러가 되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전체 우리가 미국 아닌 나라가 외환보유가 대부분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달러 가치가 훅 줄어드는 거죠. 그럼 사실 내가 가진 자산 자체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음. 두 번째는 신흥국가,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이머징 국가들의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세계 교역 규모가 줄어들게 되죠. 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 정도는 자기들은 아무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에너지 비용 늘어나는 데다가 원화까지 절하된다든지 엔가까지 절하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스트롱 달러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경상수지가 바로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버틸 수가 있지만 이 신흥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최근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엔화는 어떻게 보면 더 가속도를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위안화는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동반해서 가지 않고 멈추거나 다시 거꾸로 가는 양상이죠. 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변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금리 긴축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시장이 FRB를 못 믿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달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FRB가 1월 달, 그다음에 3월 달, 5월 달 굉장히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믿었는데 뒤통수 때리고 믿었는데 뒤통수 때리고 믿었는데 뒤통수 때린 겁니다. 이 결과가 사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불신, 그다음에 미국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뭐 어떤 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CPI든지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못하고 지금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도구가 있습니다. 금리를 제대로 하고 금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도 제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중국은 실제로 1년 동안 금리 인플레이션 통제를 해온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일관된 정책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 1년 정도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가질 만하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최근에 증시는 오히려 안정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저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거고, 그렇죠. 예, 예.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미국은 그냥 급등을 했는데 음. 중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1년 반 동안 미국과는 다른 스텝을 밟았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카드를 하나씩 더 갖고 있는 거죠. 히든 카드를. 음. 금리를 더 내릴 수 있고 또 재정 정책을 더 쓸 수 있는 여유를 1년 반 동안 준비를 한 거고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을 따라가다가 뒤늦게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쓸만한 정책적인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취약한 어떤 그 뎃 구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에나저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쓸 수단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통화 정책으로는 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든 또는 새로운 산업을 일구든 재정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고, 뭐 우리가 쓰는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에 조금 완화될 만한 보복 관세 같은 것도 사실 재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강력한 부양책을 쓰고 있죠. 그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과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조정을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어떤 금리를 뭐 내리거나 올리는 건 통화 정책은 이제 사실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고 없다고 봐야죠. 부양책이나 어떤 지원책 같은 재정 그렇죠. 정책을 써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중국엔 좀 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봐도 되는 예,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마 그런 정책들을 쓸 거고, 그게 아마 리세션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일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강달러가 되든 또 그 앞에 뭐 이렇게 다른 전쟁이든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있고 에너지 비용이 가고 있고 또 리세션이 걱정되는 시점에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다는 거죠. 음, 다른 나라는 어떻게든 그 여파를 겪을 수밖에 없고 다행스럽게 그런 위기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뭐 좀 회복할 수 있지만 현재 견디는 시점에서는 미국, 중국 통화정책, 재정정책, 기타 강달러든 강달러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정책을 쓰는 나라, 이 나라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균형된 관점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30 과도하다라는 거고요. 금리 정책보다는 앞으로는 재정 정책이 올해 11월 달 뭐 중간 선거든 중국의 어떤 그 인대든 상관없이 그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가져올 거고, 그게 또 핵심이 이제 국가, 시장, 국가, 그 다음에 기업입니다. 산업과 기업은 어디에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여전히 경기 부양의 효과가 큰 자동차고, 자동차의 가장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를 가동할 수 있는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핵심 산업의 연결선상에 있다. 이게 우리가 균형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3, 4분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재정 정책으로 부양할 수 있는 경기 부양과 연결된 산업. 나머지 국가나 나머지 산업에서는 평균적인 알파밖에 못 얻는다. 뭐 평균적인 알파를 얻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채팅방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두 나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투자자분들이 일단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 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오르고 미국이 좀 빠지고 해서 이제 어떤 관점이 없으실 땐 저희들은 한 2년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오르고 내리는 각도들이 연도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정책도 다르고 금리 정책도 상반돼 있고,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두 나라를 다 가져가는 것이 분산 차원에서 가장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다고 하면 중국의 모멘텀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달러가 아주 자급자족이 되지 않고 수출 수입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한테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마어마한 리세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하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강한 달러와 상관없이 금리를 내리고 재정 정책을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죠. 에너지 비용도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환율과 관련해서도 사실 뭐 환율이 되더라도 걔들 수출 경쟁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고 위기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는 다 똑같이 빠집니다. 좋은 종목, 좋은 나라, 좋은 기업 상관없이 빠지던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서바이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큰 폭의 알파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나라, 모든 ETF, 모든 기업들을 사놓고 나면 에버리지밖에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50% 깨먹고 25% 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장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에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또 정리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경기의 상황은 성장률이 좀 떨어져 가거나 아니면 리세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 정부가 어떻게 쓸 수 있는 어떤 재정 지원책이나 부양책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렇죠. 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은 뭐 금리가 내리고 금리가 오르고 뭐 GDP 그로스가 어떻게 되고 굉장히 경제적인 로직으로만 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잘 아시겠지만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보호무역주가 강화되고 스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독일이란 나라는 원유나 가스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하면 수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 안 하는 거죠. 그럼 GDP 그로서 내려갑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정책적인 수단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인플레가 안 잡힐 가능성도 있고요. 재정 정책을 뭐 어떻게 쓴다고 하더라도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 나라들이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파를 체크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경기 부양, 재정 정책, 국가 간의 어떤 집중적인 육성 전략. 중국은 제대로 쓰고 있는 거죠. 아마 미국도 제대로 쓸 겁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아마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올 거고 우리는 그 산업에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제 투자자분들은 일단 아직도 좀 국내 비중이 높은 분들이 많으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유독 좀 약한데요.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한 달러는 우리한테 한 번도 유리한 적이 없다. 특히 일본, 한국 수출 비중 높고 원유나 가스, 에너지 비용이 가장 높은 수입 물가. 근데 우리 뭐 체질상으로는 충분히 그걸 극복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수가 만약에 플랫하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괴로운 거죠.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를 낼 수 있는 비중들을 더 넓혀가고 한국 내에서도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회사들, 기업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뭐 혁혁한 성과는 아니지만 종목 수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 한국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한국 내에서 그런 위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안 된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월이 시작되면 이제 3분기인데요. 올해 3분기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전략이나 투자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논리 정연하거나 아니면 뭐 정량적으로 뭔가 로직이 있거나 또는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저희들이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글로벌 분산이 필요하고 그게 핵심이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이 교차되면서 사실 전체 글로벌 성장을 이끌거나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 산업은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 금리나 뭐 인플레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회사, 시동을 걸고 있는 산업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질 때마다 우리가 걷어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 그 자율주행차 구동하는 반도체,
그다음에 IT 솔루션, 클라우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질 때마다 부스부스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 알파를 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나온다고 할 때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물론 바닥을 알 수 없지만 그 타이밍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서라도 계속 잡아서 박인 세일 때 우리가 계속 사들어가야 된다. 조금 뭐 힘드시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또 피력하고 싶습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택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리서치를 하고 있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렇게 정기 웨비나를 통해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 리서치하고 있는 내용들,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항상 고객분들, 투자자분들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 6월 택톤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